백범일지는 김구 선생의 자서전으로 상하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권은 1929년 아들들에게 편지로 전하는 형식으로 구한말 당시 자신의 체험을 전하고 있고, 하권은 독립운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권 중 기구한 젊은 시절의 내용 일부를 발췌 낭독하였습니다. 중국을 오가며 애국의 의지를 불태우던 선생의 젊은 날의 모습을 엿볼 수 있고, 또 외놈을 때려 죽인 일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김구 선생의 젊은 날의 의기와 격한 성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 후 선생은 수감되어 고초를 겪게 됩니다.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 구한말 젊은 시절 김구 선생의 결기는 특별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기구한 젊은 시절. 내가 천국을 향하여 방랑의 길을 떠나기로 작정한 바로 전날, 나는 넌지시 안진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속으로만이라도 하직하는 정을 표하려고 안진사 집 사랑에 갔다가 참빗장소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언어 동작이 아무리 보아도 예사 사람이 아닌 듯하여 인사를 청한즉 그는 전라도 남원 깃골 사는 김영진이란 사람이요, 나와 같은 안동 김씨요, 연치는 나보다 8, 9세 위였다. 나는 참빗을 사겠노라고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그의 인물을 떠보았다. 과연 그는 보통 참빗장수가 아니오, 안진사가 당시에 대문장 대영웅이라는 말을 듣고 한번 찾아보러 일부러 떠나온 것이라고 한다. 인격이 그리 뛰어나거나 학식이 도저한 인물은 못되나 시국에 대하여 불평을 품고 무슨 일이나 해보자는 결심이 있어 보였다. 이튿날 그를 데리고 고 선생을 찾아 선생에게 인물 감정을 청하였더니 선생은 그가 비록 준해가 될 인물은 못되나 남을 도와서 일을 할 만한 소질은 있어 보인다는 판단을 내리셨다. 이에 나는 김씨를 내 길동무로 삼기로 하고 집에서 먹이던 말 한 피를 팔아서 여비를 만들어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떠났다. 우리의 계획은 백두산을 보고 만주를 돌아서 북경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평양까지는 예사대로 가서 거기서부터는 나도 김영진 모양으로 참빗과 황하장수로 차리기로 하고 참빗과 붓, 먹과 기타 산읍에서 팔릴 만한 물건을 사서 둘이서 한 짐씩 걸머졌다. 그리고 평양을 떠나서 을밀대와 모란봉을 잠시 구경하고 함경도로 넘어서서 고원 청평을 지나 함흥가명에 도착했다. 강동 어느 장거리에서 하룻밤을 자다가 70 늙은이 주정뱅이한테 까닭모를 매를 얻어맞고 한신이 회음해서 어떤 젊은 놈에게 봉변당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웃은 일이 있었다. 함경도에 들어서서 가장 감복한 것은 교육제도가 황해도나 평안도보다 발달된 것이었다. 아무리 초가집만 있는 가난한 동네에도 서재와 도청은 기와집이었다. 홍원지경 어느 서재에는 선생이 3사람이 있어서 학과를 고등, 중등, 초등으로 나눠서 각각 한 반씩 담당하여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옛날 서당으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우리는 백두산 가는 길을 물어가면서 서대령을 넘어 삼수, 장진, 후창을 거쳐 자성의 중강을 건너서 중국 땅인 마을산에 다다랐다. 지나온 길은 험산 줄령이요, 어떤 곳은 7, 80리나 무인 지경도 있어서 밥을 싸가지고 간 적도 있었다. 산은 심히 험하나 맹수는 별로 없었고 수풀이 깊어서 지척을 분별치 못할 때가 많았다. 만주로 돌아다니는 중에 가장 미운 것은 호통사였다. 몇 마디 한어를 배워가지고는 불쌍한 동포의 등이나 긁고 피를 빨아먹는 것이었다. 우리 동포들은 가보년 난리를 피하여 생소한 이 땅에 건너와서 중국 사람이 살 수 없어서 내버린 험한 산골을 택하여 화전을 일구어서 조나 강냉이를 지어 근근히 연명하고 있었다. 호통사라는 놈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붙어서 무리한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혹은 동포의 정곡을 빼앗고 혹은 부녀의 정조를 유린하는 것이었다. 한 곳에 가노라니 어떤 중국인의 집에 한복을 한 처녀가 있기에 이웃 사람에게 물어본즉 그 역시 호통사의 농간으로 그 부모의 빚값으로 중국인의 집에 끌려온 곳이라고 하였다.
어디를 가도 호통사의 폐해는 마찬가지였다. 어디서나 토지는 비옥하여서 한 사람이 지으면 10사람이 먹을만하다. 오직 귀한 것은 소금이어서 이것은 의주로부터 배로 물을 거슬러 올라와서 사람의 등으로 저 나르는 것이라 한다. 동포들의 인심은 참으로 순우하여 본국 사람이 오면 앞대 나그네가 왔다 하여 혈속과 같이 반가워하고 집집이 다투어서 맛있는 것을 대접하려고 애를 쓰고 남녀노소가 몰려와서 본국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다. 이 지방으로 방랑하는 동안에 김희연이라는 사람이 천국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에 반항할 의병을 꾸미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김희연은 벽동 사람으로서 기운이 있고 글도 잘하여 심양 자사에게서 말 한 필과 삼국지 한 벌을 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중국 사람 장령들에게도 대접을 받는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을 찾아보기로 작정하고 먼저 그 인물이 참으로 지사인가 협작꾼이나 아닌가 염탐하기 위해 김영진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는 다른 길로 수소문을 하면서 뒤따라가기로 하였다. 하루는 압록강을 거의 100리나 격한 노중에서 궁둥이에 관인을 찍은 말을 타고 오는 젊은 천국 장교 한 사람을 만났다. 나는 덮어놓고 그의 말머리를 잡았다. 그는 말에서 내렸다. 나는 중국말을 몰랐으므로 내가 여행하는 취지를 적은 글을 만들어서 품에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 장교에게 내어 보였다. 그는 내가 주는 글을 받아 읽더니 다 읽기도 전에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내가 놀라서 그가 우는 까닭을 물으니 그는 내 글 중에 외적과 더불어 평생을 같이 할 수 없음을 통탄한다 라는 구절을 가리키며 다시 나를 붙들고 울었다. 나는 필담을 하려고 필통을 꺼내었더니 그가 먼저 붓을 들어서 왜가 어찌하여 그대의 원수냐고 도리어 내게 묻는다. 나는 일본이 임진으로부터 세세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왜가 우리 국모를 불살라 죽였다고 쓰고 다음에 그대야말로 무슨 연유로 내 글을 보고 이토록 통곡하는가 하고 물었다. 그의 대답을 듣건대 그는 작년 평양 싸움에서 전사한 천국장수 소옥생의 아들로서 강계 관찰사에게 그 부친의 시체를 찾아주기를 청하였던 바 찾았다 하기로 와본즉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시체가 아니므로 헛걸음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한다. 그의 집은 금주요. 집에는 1,5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옥생이 그중 1,000명을 데리고 출정하여 전멸하였고 지금 집에는 500명이 남아있으며 재산은 넉넉하고 자기의 나이는 30이요. 아내는 몇 살이며 아들이 몇, 딸이 몇이라고 자세히 가르쳐준 뒤 내 나이를 물어 내가 그보다 연하인 것을 알고는 그는 나를 아우라고 부를 터이니 자기를 형이라 부르라 하여 피차에 형제의 의를 맺기로 청하고 우린 서로 같은 원수를 가졌으니 함께 살면서 시기를 기다리자 하여 나더러 그와 같이 금주로 가기를 청하고 내가 대답할 사이도 없이 내 등에 진 짐을 벗겨 말에게 달아매고 나를 붙들어 말 한 장에 올려놓고 자기는 걸어서 뒤를 따랐다. 나는 얼마를 가며 곰곰이 생각했다. 기회는 썩 좋은 기회였다. 내가 원래 이 길을 떠난 것이 중국의 인사들과 교의를 맺자는 것이었는데 이제 서씨와 같은 명가와 인연을 맺은 것은 고소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김영진에게 알릴 길이 없는 것이었다. 만일 김영진과 함께 있었던들 나는 이때에 설을 따라갔을 것이다. 나는 근 1년이나 집을 떠나 있어 부모님 안부도 모르고 또 서울 형편도 못 들었으니 그 길로 본국에 돌아가 근친도 하고 나라 일이 되어가는 양도 알아본 뒤에 금주로 형을 따라갈 것을 말하고 결연하게 그와 서로 작별하였다. 나는 참빗장수의 행세로 이 집 저 집에서 김희연의 일을 물어가며 서와 작별한 지 5, 6일 만에 김희연의 근거지 삼도구에 다다랐다. 김희연은 당년 50여세의 심양에서 500근 되는 대포를 앉아서 두 손으로 들었다 놓았다 할 만큼 기운 있는 사람이다. 보기에 용기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자신이 과하여 남의 의사를 용납하는 도량이 없는 것 같았다.
도리어 그의 동지인 초산에서 이방을 지냈다는 김규현이란 사람이 의리도 있고 책략도 있어 보였다. 김희연은 중국 땅에 사는 동포 중에 사냥총이 있는 사람을 모집하여서 한 300명 무장한 군사를 두고 있었다. 창의의 명의로는 국모가 외적의 손에 죽었으니 국민 전체의 욕이라 참을 수 없다는 것이요. 이 뜻으로 글 잘하는 김규현의 붓으로 경문을 지어서 사방에 산포하였다. 나와 김영진과 두 사람도 참가하기로 하여 나는 초산위원 등지에 숨어 다니며 포수를 모으는 일과 강계 성중에 들어가서 화약을 사오는 일을 맡았다. 거사할 시기는 을미년 동짓달 초승 압록강이 얼어붙을 때로 하였다. 군사를 강 얼음 위로 몰아서 강계성을 점령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위원에서 내가 맡은 일을 끝내고 삼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을 건너다가 엷은 얼음을 밟아서 두 팔만 얼음 위에 남기고 몸이 온통 강 속에 빠져버렸다. 나는 솟아오를 길이 없어서 목청껏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지를 뿐이었다. 내 소리를 들은 동민들이 나와서 나를 얼음 구멍에서 꺼내어 인가로 데리고 갔을 때에는 내 의복은 벌써 딱딱한 얼음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강계성을 습격할 날이 왔다. 우리는 고살리를 쳐 거기 있는 무기를 빼앗아서 무기 없는 군사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첫 실책이었다. 나는 고살리를 먼저 치지 말고 곧장 강계성을 엄습하자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고살리를 쳤다는 소문이 들어가면 강계성의 수비가 더욱 엄중할 것이니 고살리에서 약간의 무기를 더 얻는 것보다는 강계를 덮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김규현, 백진사 등 참모도 내 의견에 찬성하였으나 김희연은 종시 제 고집을 세우고 듣지 아니하였다. 고산전에서 무기를 빼앗은 우리 군사는 이튿날 강계로 진군하여 야반에 동로강 빙판으로 전군을 몰아 선두가 인풍루에서 십리쯤 되는 곳에 다다랐을 때 강남 쪽 성림 속에서 화승불이 번쩍번쩍하는 것이 보였다. 그때에는 모두 화승총이었으므로 군사는 불붙은 화승을 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송림 속으로부터 강계대 장교 몇이 마주 나와 김희연을 찾아보고 첫말로 묻는 말이 이번에 오는 군사 중에 청병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김희연은 이에 대하여 이번에는 청병은 아니왔다. 그러나 우리가 강계를 점령하였다고 기별하는 대로 오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것이 정직한 말일지는 모르거니와 전략적인 대답은 아니었다. 여기 대해서도 작전 계획에 김희연은 실수가 있었다. 애초에 나는 우리 중 몇 사람이 청국 장교로 차리고 선두에 설 것을 주장하였으나 김희연은 우리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는 이 싸움에 청병의 위력을 가장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 강계성 점령은 당당하게 흰옷을 입은 우리가 할 것이요. 또 강계대의 장교도 이미 약속이 있으니 염려 없다고 고집하였다. 나는 이에 대하여 강계대의 장교라는 것이 애국심으로 움직이기보다도 세력에 쏠릴 것이라 하여 청국 장교로 가장하는 것이 전략상 극히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김희연은 끝까지 듣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랬던 차에 이제 강계대 장교가 머리를 흔들고 돌아가는 것을 보니 나는 벌써 대세가 틀렸다고 생각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장교들이 저의 진지에 돌아갈 때쯤 하여 화승불이 일제히 움직이더니 포성이 진동하고 탄알이 빗발같이 이리로 날아왔다. 잔뜩 믿고 마음을 놓고 있던 이편의 천여 명 군마는 얼음판 위에서 대혼란을 일으켜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달아나기를 시작하고 벌써 총에 맞아 쓰러지는 자, 죽는다고 아우성을 하고 우는 자가 여기저기 있었다. 나는 일이 다 틀렸음을 알고 또 김희연을 보면 이번에 여기서 패하고는 다시 회복 못할 것으로 보고 김영진과 함께 슬며시 떨어져서 몸을 피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이튿날 강계를 떠나 대너미 고개를 넘어 수일 만에 신촌으로 돌아왔다. 청계동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콜레라로 인해 고 선생의 맏아들 원명 부처가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나는 집에도 가기 전에 먼저 고 선생 댁을 찾았더니 선생은 도리어 퇴원자약하였다.
나는 어색하여 말문이 막혔다. 내가 부모님 계신 집으로 가려고 하직을 할 때 고 선생은 뜻모를 말씀을 하셨다. 곧 성례를 하게 하자 하시는 것이었다. 집에 와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잡고 비로소 내가 없는 동안에 고 선생의 손녀, 즉 원명의 딸과 내가 약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부모님은 번갈아서 약혼이 되던 경로를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말씀은 이러하였다. 하루는 고 선생이 집에 찾아오셔서 아버지를 보시고 요새는 아들도 없고 구족할 터이니 선생이 사랑해 오셔서 담하나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께서 고 선생 댁 사랑회를 가셨더니 고 선생은 아버지께 내가 어려서 잘하던 일을 물으셨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려서 공부를 열심으로 하던 일, 해주에 가고 보러 갔다가 비가 나고 돌아오던 일, 상소를 보고는 제 상이 좋지 못하다고 낙심하던 일, 상이 좋지 못하니 마음이나 좋은 사람이 된다고 동학에 들어가 돌을 닦던 일, 이웃 동네에 사는 강씨와 이씨들은 조상의 뼈를 파는 죽은 양반이지만 저는 마음을 닦고 몸으로 행하여 산 양반이 되겠다던 일 등이었다. 어머님은 내가 어렸을 때 강령에서 살 적에 칼을 가지고 그 집 식구들을 모두 찔러 죽인다고 신풍 이생원 집에 갔다가 칼을 빼앗기고 매만 맞고 돌아왔다는 것, 돈 20냥을 허리에 두르고 떡을 사 먹으러 가다가 아버지께 되게 매를 맞은 것, 푸른 물감을 꺼내다가 온통 개천에 풀어놓아 어머니가 단단히 때려주셨다는 것 같은 것이었다. 이랬더니 하루는 고 선생이 아버지께 나와 고 선생의 장손녀와 혼이 나면 어떠냐고 말을 내시고 아버지께서는 문볼로 보거나 덕행으로 보거나 또 내 외모로 보거나 어찌 감히 선생의 가문을 욕되게 하랴 하여 사양하셨다. 그런즉 고 선생은 아버지를 보시고 내가 못생긴 것을 한탄 말라 하시고 창수는 범의 상이니 장차 범의 냄새를 피우고 범의 소리를 내어서 천하를 놀라게 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리하여서 내 약혼이 된 것이었다. 그 규수로 보더라도 그 얼굴이나 마음이나 가정교훈을 받은 점으로나 나는 만족하였다. 이 약혼에 대하여 부모님이 기뻐하심은 말할 것도 없었다. 외아들을 장가들인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거늘 하물며 이름 높은 학자요 양반의 집과 혼인을 하게 된 것을 더욱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비록 없는 살림이라도 혼인 준비에 두 집이 다 바빴다. 아직 성례 전이지만 고 선생 댁에서는 나를 사이로 보는 모양이어서 혹시 선생 댁에 저녁을 먹게 되면 그 처녀가 상을 들고 나오고 6, 7세 되는 그의 어린 동생들은 나를 아재라고까지 부르며 반가워하였다. 나는 선생께 이번 여행에서 본 바를 보고하였다. 두만강 압록강 건너편의 땅이 비옥하고 또 지세도 요새로 되어 좋기 동포를 이식하고 양병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곳 인심이 순우한 것이며 또 서옥생의 아들과 결의 형제가 되었다는 등을 낱낱이 아뢰었다. 때는 마침 김홍집 일파가 일본의 후원으로 우리나라 정권을 잡아서 신장정이라는 법령을 발하여 급진적으로 모든 제도를 개혁하던 무렵으로서 그 새 법의 하나로 나온 것이 단발령이었다. 나는 고 선생께 안진사와 상의하여 의병을 일으킬 것을 진언하였다. 이를테면 단발 반대의 의병이오니와 단발 반대는 곧 일본 배척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회의는 열렸으나 안진사의 뜻은 우리와 달랐다. 이길 가망이 없는 일을 일으킨다면 실패할 것밖에 없으니 천주교나 믿고 있다가 시기를 보아서 일어나자는 것이 안진사의 의사였다. 그는 머리를 깎이게 되면 깎아도 좋다고까지 말하였다. 안진사의 말에 고 선생은 두 말을 아니하시고 진사, 오늘부터 자네와 끝내 하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 나갔다. 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선비가 절교를 선언하는 말이다. 이 광경을 보고 나도 안진사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생겼다. 안진사의 태도에 실망한 고 선생과 나는 얼른 혼인이나 하고 청계동을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금주 서옥생의 아들을 찾아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천만 뜻밖의 불행한 일이 또 하나 생겼다. 어느 날 아침 일찍이 고 선생이 나를 찾아오셔서 대단히 낙심한 얼굴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어제 내가 사랑에 앉았노라니 웬 김가라는 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고 아무개요 하기에 그렇다 한즉 그 자가 내 앞에다가 칼을 내어 놓으며 하는 말이 들으니 당신이 손녀를 김창수에게 허혼하였다 하니 그러면 첩으로 준다면 모르되 정실로는 아니 되리다. 김창수는 벌써 내 딸과 약혼한 지가 오래요. 그러기로 나는 김창수가 정혼한 데가 없는 줄 알고 내 손녀를 허한 것이지 만일 약혼한 데가 있다면야 그러할 리가 있는가. 내가 김창수를 만나서 해결할 터이니 돌아가라고 해서 돌려보내기는 했으나 내 집안에서는 모두 큰 소동이 났네. 나는 이 말을 듣고 모든 일이 재미없이 된 줄을 알았다. 그래서 선생께 뚝 잘라 이렇게 여쭈었다. 제가 선생님을 사모하옵기는 높으신 가르침을 받잡고자 함이니 혼인하고 못하는 것에 무슨 큰 상관이 있사오리까. 저는 혼인을 단념하고 사제의 의리로만 평생의 선생님을 받들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지어먹고 고 선생의 손녀와 혼인을 아니하여도 좋다고 장담은 하였으나 내심으로는 여간 섭섭하지 않았다. 나는 그 처녀를 깊이 사랑하고 정이 들었던 것이다. 이 혼사에 회방을 놓은 김가라는 사람은 함경도 정평에 본적을 둔 김치경이다. 10여 년 전에 아버지께서 술집에서 그를 만나 술을 같이 자시다가 김에게 8, 9세 되는 딸이 있단 말을 들으시고 취담으로 내 아들과 혼사하자 하여 서로 언약을 하고 그 후에 아버지는 그 언약을 지키셔서 내 사주도 보내시고 또 그 계집애를 가끔 우리 집에 데려다 두기도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사코 싫다고 버텨서 마침내 김치경도 도리어 무방하게 생각하여 아주 이 혼인은 파혼이 되고 김은 그 딸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정혼까지 한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고시집에 장가든다는 소문을 듣고 김은 돈이라도 좀 얻어먹을 양으로 고 선생 댁에 와서 야료를 한 것이었다. 아버지께서는 크게 분노하여 김치경을 찾아가서 김과 한바탕 싸우셨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이리하여 내 혼인 문제는 불행한 끝을 맺고 고 선생도 청계동에 더 계실 뜻이 없어 해주 비동의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나는 금주 서씨의 집으로 가노라고 역시 청계동을 떠났다. 이리하여 내 방랑의 길은 다시 계속되었다. 평양감룡에 다다르니 관찰사 이하로 관리전부가 벌써 단발을 하였고 이제는 길목을 막고 행인을 막 붙들어서 상투를 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머리를 안 깎이려고 슬며슬며 평양을 빠져나와 촌으로 산읍으로 피난을 가고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찼다. 이것을 보고 나는 머리 끝까지 분이 올랐다. 어떻게 해서라도 외의 손에 노는 이 나쁜 정부를 들어엎어야 한다고 주먹을 불끈불끈 쥐었다. 안주병령에 도착하니 게시판에 단발을 정지하라는 영이 붙어 있었다. 임금은 계합하가 싫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하시고 수구파들은 러시아의 세력을 등에 대고 총리 대신 김홍집을 때려 죽이고 개혁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놓은 것이었다.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러시아와 일본과의 세력 다툼이 시작되고 친러파와 친일파의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다. 나는 한성종국의 변동으로 심기일전하였다. 구태여 외국으로 갈 것이 무엇이냐. 삼남에서는 곳곳에 의병이 일어난다고 하니 본국에 머물러 시세를 관망하여서 새로 거취를 정하기로 하고 길을 돌려 용강을 거쳐서 안악으로 가기로 하였다. 나는 치아포 나룻배에 올랐다. 때는 병신년 2월 하순이라 대동강 하류인 이 물길에는 얼음산이 수없이 흘러내렸다. 남녀 15명을 태운 우리 나룻배는 얼음산에 쌓여서 행동의 자유를 잃고 진남포 아래까지 밀려내려 갔다가 조수를 따라서 다시 상류로 오르락내리락하게 되었다. 성객은 말할 것도 없고 선부들까지 이제는 죽었다고 울고불고 하였다.
해마다 이때 이 목에서는 이런 참변이 생기는 일이 많았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당하게 된 것이다. 배에는 양식이 없으면 비록 파선하기를 면하더라도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다. 다행히 낙이 한 마리가 있으니 이 모양으로 여러 날이 가게 될 경우에는 잔인하나마 잡아먹기로 하고 한갓 울고만 있어도 쓸데없으니 선부들과 함께 힘을 써보자고 내가 반론하였다. 여럿이 힘을 합하여서 얼음산을 떠밀어 보자는 것이다. 나는 몸을 날려 성큼 얼음산에 뛰어올라서 형세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큰 산을 의지하여 작은 산을 떠밀고 이러한 방법을 반복하여서 간신히 한 줄기 살 길을 찾았다. 이리하여 치아포에서 오리쯤 떨어진 강 언덕에 내리니 강 건너 서쪽 산에 지는 달이 아직 빛을 남기고 있었다. 찬바람 속에 밤길을 걸어서 치아포 배주인 집에 드니 풍랑으로 뱃길이 막혀서 묵는 손님이 상간방에 가득히 누워서 코를 골고 있었다. 우리 일행도 그 틈에 끼어 막 잠이 들려 할 즈음에 벌써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늘 일기가 좋으니 새벽물에 배를 건네달라고 야단이다. 이윽고 아랫방에서부터 벌써 밥상이 들기 시작한다. 나도 할 수 없이 일어나 앉아서 내 상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방 안을 휘 둘러보았다. 가운데 방에 단발한 사람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가 어떤 행객과 인사하는 것을 들으니 그의 성은 정시오, 장현에 산다고 한다. 장현에서는 일찍 단발령이 실시되어서 민간에도 머리를 깎은 사람이 많았었다. 그러나 그 말씨가 장현 사투리가 아니오 서울말이었다. 조선말이 썩 능숙하지만은 내 눈에는 그는 분명 외놈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흰 두루마기 밑으로 군도집이 보였다. 어디로 가느냐 한즉 그는 진남포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 보통 장사나 공업을 하는 일인 같으면 이렇게 변복, 변성을 할 까닭이 없으니 이는 필시 국모를 죽인 미우라 고노놈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의 일당일 것이요. 설사 이도저도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국가와 민족의 독균이 되기는 분명한 일이니 저놈 한 놈을 죽여서라도 하나의 수치를 씻어보리라고 나는 결심하였다. 그리고 나는 내 힘과 환경을 헤아려 보았다. 삼간방 40여 명 손님 중에 그놈의 패가 몇이나 더 있는지 알 수 없으나 17, 8세 되어 보이는 총각 하나가 그의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나는 궁리하였다. 저놈은 둘이요 또 칼이 있고 나는 혼자요 또 맨손이다. 게다가 내가 저놈에게 손을 대면 필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어 말릴 것이요. 사람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틈을 타서 저놈의 칼은 내 목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망설일 때 내 가슴은 울렁거리고 심신이 혼란하여 진정할 수가 없어 심히 마음에 고민하였다. 그때 문득 고 선생의 글귀가 생각이 났다. 벌레를 잡은 손을 탁 놓아라. 그것이 대장부다. 나는 가슴 속에 한 줄기 광명이 비침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문자답하였다. 저 외놈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옳다. 내가 어려서부터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 의를 보았거든 할 것이요. 일의 성공 여부를 재어보고 망설이는 것은 몸을 좋아하고 이름을 좋아하는 자의 일이 아니냐? 그렇다. 나는 의를 위하는 자요. 몸이나 이름을 위하는 자는 아니다. 이렇게 자문자답하고 나니 내 마음의 바다에 바람은 자고 물결은 고요하여 모든 개교가 저절로 솟아오른다. 나는 40여 명의 객과 수백 명의 동민을 눈에 안 보이는 줄로 꽁꽁 동여 수족을 못 놀리게 하여 놓고 다음에는 저 외놈에게 티끌만한 의심도 일으키지 말아서 안심하고 있게 하여 놓고 나 한 사람만이 자유자재로 연극을 할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다. 다른 사람이 자던 입에 새벽 밥상을 받아 아직 3분의 1도 밥을 먹기 전에 그보다 나중상을 받은 나는 내 대술에 한 그릇 밥을 다 먹고 일어나서 주인을 불러 내가 오늘 해전으로 700리 길을 걸어야 하겠으니 밥 7상을 더 차려오라고 하였다. 주인은 내 말에 대답은 아니하고 방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을 둘러보며 젊은 사람이 불쌍하다. 미친놈이로군.
하고 들어가 버렸다. 나는 목침을 베고 한편에 들어 누워서 방 안의 사정과 그 외놈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 외놈은 별로 내게 주목하는 기색도 없이 식사를 마치고는 밖으로 나가 문설주에 몸을 기대고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면서 총각이 밥값을 치르는 것을 보고 있었다. 나는 때가 왔다 하고 서서히 일어나 이놈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발길로 그 외놈의 복장을 차니 그는 거의 한 길이나 되는 계단 아래로 나가 떨어졌다. 나는 나는 듯이 쫓아내려가 그놈의 모가지를 밟았다. 방안이 일제히 열리며 그리로 사람들의 모가지가 쑥쑥 내밀어졌다. 나는 몰려나오는 무리를 향하여 누구나 이 외놈을 위하여 감히 내게 범접하는 놈은 모조리 죽일 테니 그리 알아라 하고 선언하였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발에 채이고 눌렸던 외놈이 몸을 빼쳐서 칼을 빼어 번쩍거리며 내게로 덤비었다. 나는 내 면상에 떨어지는 그의 칼날을 피하면서 발길을 들어 그의 옆구리를 차서 거꾸로 들이고 칼을 잡은 손목을 힘껏 밟은 즉 칼이 저절로 언 땅에 소리를 내고 떨어졌다. 나는 그 칼을 들어 외놈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난도를 점점이 쳤다. 2월 추운 새벽이라 빙판이 진 땅 위에 피가 샘솟듯 흘렀다. 나는 손으로 그 피를 움켜 마시고 또 외놈의 피를 내 낫에 바르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장검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아까 외놈을 위하여 내게 범하려던 놈이 누구냐 하고 호령하였다. 미처 도망하지 못한 행객들은 모조리 방바닥에 넙적 엎드려 장군님 살려줍시오. 나는 그놈이 외놈인 줄 모르고 예사 사람으로 알고 말리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나는 어제 바다에서 장군님과 함께 고생하던 사람입니다. 외놈과 같이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의 주인 이선달 화보가 감히 방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 꿇어앉아서 소인이 눈깔만 있고 눈동자가 없사와 누구신 줄을 몰라 배웠고 장군님을 멸시하였사오니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다. 그러하오나 그 외놈과는 아무 관계도 없었고 다만 밥을 팔아먹은 죄밖에 없사옵니다. 아까 장군님을 능욕한 죄로 그저 죽여줍소서 하고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린다. 내가 주인에게 그 외놈이 누구냐고 물어서 얻은 바에 의하면 그 외놈은 황주에서 조선배 하나를 얻어 타고 진남포로 가는 길이라 한다. 나는 주인에게 명하여 그 배에 선원을 부르고 배에 있는 그 외놈의 소지품을 조속히 드리라 하였다. 이윽고 선원들이 그 외놈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은 다만 배삭을 받고 그 외놈을 태운 죄밖에 없으니 살려달라고 빌었다. 소지품을 조사한 즉 그 외놈은 육군 중위 스지다 쇼라는 자요. 엽전 800냥이 짐에 들어 있었다. 나는 그 돈에서 선인들의 백삭을 떼어주고 나머지는 이 동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분부하였다. 주인 이선달이 곧 동장이었다. 시체의 처치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분부하였다. 외놈은 다만 우리나라와 국가의 원수만 될 뿐 아니라 물속에 있는 어별에게도 원수인즉 이 외놈의 시체를 강에 넣어 고기들로 하여금 나라의 원수의 살을 먹게 하라고 하였다. 주인 이선달은 매우 능란하게 일변 세수제구를 드리고 일변으로 밥 7그릇을 한 상에 놓고 다른 상 하나에는 국수와 반찬을 놓아서 드렸다. 나는 세수를 하여 얼굴과 손에 묻은 피를 씻고 밥상을 당겨 먹기를 시작하였다. 밥 한 그릇을 다 먹은 지가 10분밖에 안 되었지만 과격한 운동을 한 탓으로 한두 그릇은 더 먹을 법하여도 7그릇을 다 먹을 수는 없었다. 식후에 논밭의 시체와 그의 돈 처치를 다 분별하고 나서 주인 이화보를 불러 종이와 붓을 대령하라 하여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 외놈을 죽였노라 하는 뜻의 포고문을 한 장 쓰고 그 끝에 해주 백운방 기동 김창수라고 서명까지 하여서 큰 길가 벽상에 붙이게 하고 동장인 이화보더러 이 사실을 안학군수에게 보고하라고 명한 후에 유유히 그곳을 떠났다.